재벌 회장 남편이 숨겨둔 여자가 알고 보니 내 친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사건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이라는 이름의 덫. 세상에는 알면 안 됐을 진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가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수십 년의 거짓말이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공허함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공허함의 이야기입니다. 강태준. 이름만 들어도 재계가 고개를 숙이는 강한 그룹의 회장. 그의 아내 오정혜 여사는 올해로 65살입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남편이 이룬 그룹의 내조자로, 때로는 그룹의 실질적인 조언자로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여인. 그녀의 삶은 겉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날은 딸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 완벽한 집의 균열.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강태준 회장 댁은 사계절 내내 정원사가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3,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그 저택은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250년 된 회화나무 두 그루가 방문객을 맞이했고, 그 나무 사이로 난 돌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기와와 유리가 어우러진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강태준 회장이 아내는 새벽빛처럼 조용하고 따뜻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신혼 초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40년 가까이 그녀의 아침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벼운 화장을 한 뒤 요리사가 오기 전에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강 회장이 유독 좋아하는 미역국이었습니다. 당신이 끓인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강 회장은 아직도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모를 뭉클함을 느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행복이었는지 아니면 습관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것은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임원들과의 만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알겠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수십 년을 반복해온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가 지나도록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여사는 괜히 눈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나이 탓인가 싶어 부엌에 내려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다가 무심코 남편의 코트 주머니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려고 꺼내다 보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어느 프랑스 레스토랑. 2인분. 와인 2병. 금액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임원들과의 만찬이라고 했는데 2인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말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을 40년 가까이 믿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의심을 품는다는 건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 박힌 가시는 좀처럼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저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번에는 골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여사는 우연히 그룹 홍보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보실장은 회장이 당일 오전 갑자기 골프를 취소하고 일정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행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전화한 것이었는데 대화 중에 그런 말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 오늘 회장님 골프가 취소됐죠? 부인 측 일정 조율을 위해. 홍보실장의 목소리는 가볍고 무심했지만 오정혜 여사의 가슴속에서는 작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취소했다면서 왜 골프 간다고 했을까? 그날 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셨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도 평소처럼 응,
많이 기다렸어? 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40년의 세월이 어른거렸습니다. 의장, 향수의 흔적. 오정의 여사는 평생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한 직후 남편 강태준이 처음으로 선물한 향수가 프랑스의 어느 작은 브랜드 것이었는데 여사는 그 향수 하나를 20년을 넘게 썼습니다. 향수가 단종되고 나서도 남아있는 마지막 병을 아끼고 아껴 쓰다가 결국 비어버린 병을 화장대 한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 여사가 냄새에 예민하다는 건 단순히 후각이 발달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냄새에는 기억이 담겨 있다는 걸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오전 운전기사를 보내지 않고 스스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행선지를 묻는 여사에게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올게 했습니다. 68살의 재벌 회장이 혼자 드라이브를 즐기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것 자체로 의심의 근거가 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후 늦게 귀가한 남편의 코트에서 맡은 냄새였습니다. 그 향수는 여사가 아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장미와 머스크가 섞인 향. 50대 후반쯤 되는 여성이 쓸 법한 성숙한 향수였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가벼운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여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젊은 여자라면 차라리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비슷한 연배의 여성,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누군가의 향기였습니다. 여사는 남편 앞에서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 왜요, 갑자기? 아니, 별건 아니고. 아빠 요즘 어때 보여? 내 눈에. 아빠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부쩍 늙으신 것 같아서. 오정의 여사는 속마음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말로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돼버릴 것 같아서. 딸 강수아는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 윤재혁은 중견건설사의 임원 아들로 인물도 좋고 성격도 무난해서 오정희 여사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아가 좋아했으니까요. 강 회장도 사위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각별함이 조금 지나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밤 오정희 여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샅샅이 뒤졌지만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단 한 번도 거짓말로 의심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능숙한 거짓말의 증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정의 여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장. 그림자를 따라가다. 오정의 여사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쓰는 방법도 있었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탐정을 쓴다는 건 이미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사는 우선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여다본 것은 남편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였습니다. 강한그룹 임원들은 회사명의 법인폰을 쓰고 그와 별도로 개인폰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 회장도 마찬가지였는데 개인폰 요금은 오랫동안 여사의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는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버릇 덕분에 이번에도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통화 요금이 평소 2배가 넘었습니다. 보통 남편은 문자를 자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것도 비서가 대신 확인해주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달 청구서에는 특정 번호로의 문자와 통화 기록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여사는 그 번호를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남편의 일정표였습니다. 강 회장의 일정은 비서실에서 관리했지만 가정 내부의 일정,
이를테면 가족 모임이나 개인 약속, 은 여사에게도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표 안에서 여사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개인 일정이라고만 표시된 공백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일정에 개인 일정이라는 표시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사는 드라이브의 동행을 청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 강 회장은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정희 여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룹 인수권으로 회의가 있어. 다음에 같이 가자. 평범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그날 오후 2층 서재 창문에서 남편의 차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북동에서 한남동 방향. 바로 그 프랑스 레스토랑 영수증에 적혀있던 동네였습니다. 그 무렵 오정희 여사에게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정아. 한때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던 친구였는데 5년 전쯤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만남을 청해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담동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서 선생님. 잘 지냈어요? 인사가 오가고 차가 나왔을 때 서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한테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연락한 거예요. 오정희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정아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오래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정아는 우연한 기회에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강 회장과 함께 있는 여자를 봤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분명히 가까운 사이 이상이었다고.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 여자 이름이 박미란이에요. 박미란. 오정희 여사는 그 이름을 생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사장. 박미란이라는 이름. 박미란. 그 이름은 짧지만 오정희 여사의 가슴에 길고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정아가 자리를 떠난 뒤 여사는 한참을 찻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쓸쓸한 계절이었나 싶을 만큼 그날따라 거리가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정희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설 탐정.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는 오래전 지인을 통해 알고 있던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룹 법무팀에서 간혹 쓴다는 곳이었는데 개인 의뢰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탐정과는 저택이 아닌 여사 개인 명의의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은 여사가 10년 전 조용히 개인 자산 관리를 위해 만들어둔 곳이었는데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내조를 하면서도 한켠에 자신만의 공간을 남겨두었던 것은 오정희 여사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탐정의 이름은 한인혁. 5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박미란 58살로 추정되며 현재 서울 한남동 거주. 자녀 1명. 이 정도로 시작할까요?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인혁 탐정이 2주 후에 가져온 보고서는 A사 용지 22장 분량이었습니다. 여사는 그것을 혼자 논현동 사무실에서 읽었습니다. 박미란. 1966년생. 경기도 수원 출신. 20대에 서울로 올라와 어느 기업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 기업이 강한그룹의 계열사였다는 사실이 보고서 셋째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계열사는 강태준이 그룹을 물려받기 직전까지 직접 경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사도 당시 그 회사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내조의 일환으로 임직원들과 얼굴을 익히고 행사를 챙기고 가끔은 남편 대신 자리를 메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박미란이 그 회사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드나들던 그 시간과 공간에 그 여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강태준 회장이 박미란이라는 여자와 관계를 이어온 것이
어느덧 30년에 가까운 세월이라는 사실이 보고서에는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탐정의 글씨는 건조하고 정확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오정희 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를 키우고 행사를 챙기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임원 부인들과 만찬을 하고 시아버지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시어머니 말년을 간병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부서졌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오정희 여사는 멈췄습니다. 박미란의 가족관계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 윤재혁 1987년생 남. 윤재혁. 그 이름은 여사의 친딸 강수아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5장. 무너지는 세계. 여사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22장의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정희 여사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혁. 딸 강수아의 남편. 3년 전 수아의 손을 잡고 예식장 입장하던 그 청년. 결혼 첫날 밤 수아가 전화해서 엄마 재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행복할 것 같아라고 속삭이던 바로 그 재혁. 그의 어머니가 박미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강태준이 30년간 숨겨온 여자가 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한동안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머릿속을 스친 것은 이것이 우연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과 비서 출신 여자의 아들이 우연히 만나 결혼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혁과 강수아의 만남 추적해주세요. 처음 만난 경위부터. 전화를 끊고 나서 여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당장 전화를 해야 할까? 남편에게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알아보아야 할까? 결국 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기 전에 모든 진실을 먼저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여자가 흥분해서 섣불리 움직이다가 오히려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안으로 삭히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여사는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저녁 반주를 한 잔 기울이며 그날 있었던 경제계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수아 요즘 잘 지내지?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딸의 안부를 묻는 그 목소리는 어느 아버지와 똑같이 따뜻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 여사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딸의 남편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직접 그 결혼을 주선했는지도 모른다. 잘 지내요. 여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정희 여사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 그리고 반드시 응징한다. 다만 딸만은 지킨다. 6장. 증거의 조각들. 탐정 한인혁의 두 번째 보고서는 열흘 후에 나왔습니다. 강수아와 윤재혁의 첫 만남은 3년 전 어느 자선 행사에서였습니다. 그 행사의 주최 측 이사 명단에는 강태준 회장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행사의 실무는 그룹재단이 맡았는데 재단의 문화사업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박미란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행사에 두 집안의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지나치리만큼 순탄했습니다. 강 회장이 사위 될 사람을 유독 마음에 들어했던 것, 혼수와 예단 과정에서 시댁이 단 한 번도 까다롭게 굴지 않았던 것, 결혼 후 강 회장이 사위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준 것까지 모든 것이 강태준 회장의 설계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여자의 아들을 자신의 친딸과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정희 여사는 그 이유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박미란에게 정식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적어도 아들만큼은 좋은 배경 위에 올려두겠다는 계획.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직접 다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두고 싶었던 욕심. 재벌의 논리는 때로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정의 여사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딸을 결혼시키면서 딸을 그 여자의 며느리로 만들었다.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여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었습니다. 여사는 몰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논현동 사무실 근처의 작은 법무법인이었는데 개인 자산 보호에 능한 곳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단독 면담에서 여사가 꺼낸 것은 자신의 재산 현황이었습니다. 오정의 여사는 결혼 후에도 친정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유지해왔습니다. 대지 2필지, 빌딩 1채, 그리고 금융자산. 규모로 보면 강태준 회장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혼자 살아나가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설명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여사는 들으면서 메모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두 번째는 딸이었습니다. 강수아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란이 자신의 아버지와 오랜 관계를 이어온 여자라는 사실을. 오정의 여사는 딸에게 이것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클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강수아가 윤재혁과 이혼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윤재혁 자신은 알고 있을까? 여사는 그것도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는 혼자서 한남동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박미란이 사는 동네. 발길이 닿는 곳까지만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무얼 할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를. 7장. 한남동에서의 조우. 한남동은 서울에서도 특별한 동네입니다. 외국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그 언덕배기는 서울의 화려함과 고요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박미란이 살고 있다는 빌라는 이태원 언덕 위에 자리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층마다 딱 2세대씩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오정의 여사는 그 빌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 중반에서 5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키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흰 머리카락이 섞인 자연스러운 단발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옆집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이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정의 여사는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적이라면 적이고 피해자라면 피해자이기도 한 여자. 3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정식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윤재혁은 아버지가 없다고 알고 자랐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들었을까? 박미란이 카페 앞을 지나칠 때 오정의 여사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 얼굴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노화의 흔적이 있었지만 한때 미인이었음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깊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오정의 여사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분노, 서글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박미란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정의 여사는 아메리카노를 다 마시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계의 그물 안에 자신의 딸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꺼내야 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실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사에게 탐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윤재혁 어머니의 실제 관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 높음.
추가 조사 결과 첨부. 오정혜 여사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8장. 윤재혁이 알고 있던 것. 탐정의 추가 보고서에 따르면 윤재혁은 대학교 시절부터 어머니 박미란의 지인으로 강태준 회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란은 아들에게 강 회장을 오래된 후원자로 소개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재혁이 단순한 후원자 이상의 관계임을 어느 시점에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변 인물의 증언이 탐정의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재혁은 강태준 회장이 장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강수아에게 접근했을까요? 오정혜 여사는 이 질문이 가장 두렵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딸 강수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그 무렵 마침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밥 먹으러 올게요. 재혁 씨도 같이요. 오정혜 여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사위도 오는 자리다. 윤재혁의 얼굴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의 눈과 진짜로 모르는 사람의 눈은 다를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점심 저택의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평소처럼 사위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그 모습을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살가운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아들에게 미안한 것인지. 윤재혁은 잘생긴 얼굴에 여전히 공손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를 바라볼 때 눈이 따뜻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그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딸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밥을 먹는 중에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혁아, 어머니는 요즘 건강하시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오정혜 여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윤재혁은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지내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화제가 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정혜 여사는 그 찰나의 눈빛 흔들림을 마음속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이 서재로 올라간 뒤 여사는 수아와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아야. 응, 엄마. 재혁 씨 어머니랑은 사이 좋지? 응, 좋아. 왜요? 한번 만나볼까 싶어서. 사돈끼리 인사 한번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강수아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엄마가 먼저 그런 말하는 게 신기하다. 좋지, 한번 만나요. 오정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수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9장. 두 여자의 만남. 박미란과의 만남은 청담동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정혜 여사가 제안한 장소였습니다. 사돈끼리의 가벼운 점심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 이 자리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미란은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네이비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 한남동 카페 앞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박미란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오정혜 여사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만들지 못했네요. 바쁘다 보니. 두 여자는 차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와 재혁의 근황, 두 사람의 신혼집,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사돈 간의 대화였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30분쯤 지난 뒤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미란 씨. 그 호칭에 박미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사돈이라면 어머님이라 부를 법한데 갑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미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정혜 여사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탐정 보고서의 일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박미란의 눈이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보실 필요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정혜 여사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강태준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의 아이들이 결혼하게 된 경위. 다 알고 있습니다. 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운지에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웨이터가 차를 채워주러 왔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한참 만에 박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오정혜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박미란의 눈에 뭔가가 어렸습니다. 당혹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드러났을 때의 기이한 안도감인지. 저는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제 딸이 상처받지 않는 것. 둘째, 제 남편이 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위해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미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랐어요. 10장. 박미란의 진술. 이후 두 여자는 2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박미란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오정혜 여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대화가 공격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아채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미란이 강태준을 처음 만난 건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 박미란은 27살이었고 강태준은 38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박미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진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알면서도 빠져들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당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외부 압박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갈등이 무엇인지 오정혜 여사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혁이 태어난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즉 강태준과의 관계 이전에 이미 아들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혁의 아버지는 강태준이 아니었습니다. 재혁 아버지는 제 전 남편이에요. 재혁이 3살 때 이혼했고 그 이후에 강 회장을 만났어요. 그 말에 오정혜 여사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재혁이 강태준의 혼외자식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수아와 재혁이 결혼하게 된 건지. 그게 강 회장 뜻이었나요? 박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반은 그의 뜻이고 반은 우연이었어요. 처음 두 사람을 연결한 건 그이였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좋아하게 된 건 진심이에요. 재혁이도 수아 씨를 정말 좋아해요. 오정혜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재혁이는 알고 있나요? 강 회장과 당신이 어떤 관계인지. 박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예요.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오정혜 여사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 것이고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당신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당신도 수아와 재혁의 결혼에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는 것. 그 두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요. 박미란이 눈을 들어 오정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협조하면 어떻게 해주실 건지. 오정혜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법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살던 집과 생활은 건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강 회장과의 관계는 공개됩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여자의 시선이 오랫동안 맞닿아 있었습니다. 박미란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11장. 남편을 향한 최후의 질문.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오정혜 여사는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지났을 때 강태준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뭐 마실 거 있어? 보리차 끓여뒀어요. 고마워.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이 찻잔을 든 채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미란 씨.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온 순간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30년. 맞죠?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그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와 수아의 결혼, 당신이 계획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때서야 강태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정희야,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68살의 재벌 회장이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였습니다. 30년의 거짓말에 대한 사과가 달랑 두 글자였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막상 이렇게 되자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겠어요. 여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요. 수아와 재혁이의 결혼에 손대지 말아요. 그 두 사람은 이 일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해요. 강태준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한참 만에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오정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그 짧은 대화로 끝이 났습니다. 12장. 딸에게 전하는 진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딸 강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오정희 여사는 수아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 재혁 없이 엄마와 딸 둘이서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수아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지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논현동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정희 여사가 평소 혼자 가던 그 사무실 근처의 찻집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앉아. 여사는 차를 주문하고 잠시 마음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수아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보고서를 꺼내 보여주자 그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박미란이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그럼 재혁 씨는? 재혁 씨가 이 일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짐작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아는 참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정희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손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야. 이미 아빠한테도 말했어. 수아는 충격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재혁이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오정희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해. 엄마가 대신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게. 재혁이가 알면서 내한테 접근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건지 그건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어.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 길이 달라지는 거야. 수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늦가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3장. 재혁의 고백. 그날 밤 강수아는 남편 윤재혁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의 거실에서 수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너 알고 있었어? 윤재혁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을 지었지만 수아가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 관계라는 말을 꺼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어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알면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수아야, 잘 들어. 나 처음에 내가 어느 집 딸인지 몰랐어. 그 자선 행사에서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몰랐다고. 그럼 언제 알았어? 재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귄 지 2달쯤 됐을 때. 내 아버지 성함을 처음 들었을 때.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내가 떠날까봐. 수아야, 나 너 좋아서 결혼한 거야. 어머니랑 내 아버지 관계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맹세해. 수아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재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따졌어. 두 집안이 결혼하는 게 맞냐고. 어머니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거면 된 거 아니냐고 하셨어. 나도 그 말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수아는 눈을 뜨고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흔들리면서도 무언가를 결정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나 한동안 엄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렇게 해.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각자의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침묵은 결별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폭풍 앞에서의 잠시 멈춤이었습니다. 14장. 법정의 시작. 이혼 협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재산 분할에서 양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강 회장 측 법률팀은 40년 결혼 생활의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룹 경영권과 직결된 지분을 아내에게 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정혜 여사 측 변호인은 냉정하게 맞섰습니다. 여사님께서 40년간 그룹 내조를 하면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대외관계에서 기여한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오정혜 여사는 한 가지 조용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미란이 강태준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소와 날짜, 그리고 강한그룹 재단의 자금이 박미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법무팀 담당 변호사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 협의가 아니라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그룹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오정혜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협의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 협의 기일. 강 회장 측 법률팀은 이전과 달리 태도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개인명의 부동산 중 절반, 금융자산의 30%, 그리고 오정희 여사가 내조 기간 동안 직접 관여한 그룹 계열사 지분의 일부. 총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재단 자금 유용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자진 신고하고 법적 처리를 받는 것. 이것은 오정혜 여사가 끝내 고집한 조건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된 그 한마디는 강 회장 측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15장. 그룹이 흔들리다. 강태준 회장의 재단 자금 유용권이 검찰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가 술렁였습니다. 강한그룹 주가는 사흘 만에 18% 급락했습니다. 임원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그룹 홍보실은 연일 성명서를 내기 바빴습니다. 일부 경제지에서는 강한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그 모든 소식을 논현동 사무실에서 조용히 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사가 나서서 그룹을 지키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남편을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사는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이혼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날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정혜 여사는 신청서에 서명하고 나서 변호인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에 이른 눈이었습니다. 오정의 여사는 어릴 때 첫눈을 보면 소원을 빌었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빌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원을 빈다면 무엇을 빌 것인가? 딸이 행복하기를. 그것뿐이었습니다. 16장. 박미란의 선택.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미란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미란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진술했습니다. 재단 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경위, 강태준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몰랐던 것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을 대동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정의 여사와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박미란은 그 무렵 아들 재혁에게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강 회장의 관계, 두 집안의 결혼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후회. 재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재혁은 아내 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수아는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아야, 나 기다릴게. 내가 준비됐을 때 돌아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 벌도 받을게. 수아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재출발이었습니다. 17장. 응징의 완성. 이듬해 봄, 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재단 자금 유용으로 집행유예 2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룹 회장직에서 공식 퇴임했고 장남이 그룹 운영을 이어받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오정의 여사는 이혼 후 성북동 저택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사는 논현동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바로 옆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0평짜리 저택에서 80평 아파트로의 이동이었지만 여사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직접 화분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주방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식기들을 골라 넣었습니다. 벽에는 오래전 친정어머니께서 써주신 붓글씨 한 점이 걸렸습니다. 자강불씨? 스스로 힘써 쉬지 말라. 오정의 여사는 이혼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딸 수아와 함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남편이 늘 언제 둘이 가자고 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 없던 그 여행을 여사는 딸과 함께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오정의 여사는 웃었습니다. 응. 이상하게도 그렇네. 18장. 강태준 회장의 노년. 강태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별장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매일 새벽 정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정원사 한 명과 가사도우미 한 명만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그의 최측근 비서실장은 그룹을 떠나면서 오랜 지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자주 혼자 앉아 계세요. 그러다 가끔 오정희 여사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혼잣말로. 물론 그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이혼 후 박미란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30년간 지속된 관계였지만 검찰 조사와 이혼 과정을 겪으며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미란이 먼저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강 회장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미란은 그 후 한동안 한남동을 떠나 지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들 재혁은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그 자리에 수아가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장. 수아와 재혁의 이야기. 강수아와 윤재혁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쌓기로 했습니다. 재혁은 수아에게 거짓말에 가까운 침묵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수아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4주년이 되던 날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아는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혁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 우리 두 집안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알아. 하지만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그리고 나도 그래. 오정의 여사는 딸의 그 말에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을 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40년간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딸에게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봄이 온 뒤. 오정의 여사는 이혼 후 첫 봄을 논현동 아파트에서 맞이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여사가 직접 화분을 들여놓았는데 봄이 되자 작은 제라늄이 빨갛게 피어올랐습니다. 여사는 매일 아침 그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던 그 아침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요즘 오정 평생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서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 헌신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늦어도 늦은 봄은 없습니다. 제라늄은 겨울을 견디고 나서야 가장 붉게 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